와 노동계 모두 우려는 여전합니다. 일부 업계는 단위 기간 6개월로는 부족하다며 아쉬워하고 노동계는 건강 문제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목동과 청량리를 잇는 지하 경전철이 깔립니다. 또 4호선 구간에 급행열차도 추가됩니다. 서울시는 7조 2천억 원을 투입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리 상승폭을 최대 2%포인트로 묶어두는 주택담보대출이 다음 달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금리 상승기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가입 조건과 어떤 방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1년 만에 일본 롯데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오늘 이사회에서 신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신 회장의 한일 롯데 통합 경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진통 끝에 탄력 근로제 확대에 합의한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계의 분위기를 권세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엔진의 핵심 부품 캠샤프트를 생산해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탄력 근로제 3개월을 지키고 있지만 수출 주문이 몰리면 생산량을 맞추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수출 오다가 이제 갑자기 몰렸을 때는 이게 좀 기간이 좀 부족합니다. 3개월로 한정되다 보니까. 노사정 합의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면서 이 업체와 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또 연구개발 인력의 효율적인 업무 관리가 필요했던 반도체 업계도 안도하고 있습니다. 장기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계절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뉘는 건설업계와 빙가업계도 기간 연장을 반깁니다. 겨울이라든가 장마철 이때 근무 시간 좀 줄이고 날씨가 좀 허락이 되는 그런 기간에 근무 시간을 좀 늘리는 형태로 해서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3개월 안에 조정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6개월로 확대되면서 회사 분위기는 환영하는. 다만 정비와 준공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정유 화학업계 등은 6개월의 단위 기간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재계 일부에서는 막판 입법 과정에서 불리한 세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며 정치권을 향해 불신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노동계가 탄력 근로제 확대를 반대했던 이유는 임금 감소와 건강권 침해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문에는 임금을 보전하고 건강권을 지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노동계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한승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하면 15,000원을 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대로 탄력 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면 실제 임금은 어떻게 바뀔까요? 앞에 말씀드린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석 달간은 주당 52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석 달간은 주당 28시간을 근무해 법정 노동시간인 주당 평균 40시간을 맞췄다고 가정해보죠. 탄력 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 적용하면 이 근로자는 일한 시간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주당 52시간을 근무한 앞에 석 달간은 연장 근로수당 78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탄력 근로제를 적용했을 때 연장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노동계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또 노동계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건강권입니다. 합의문에는 퇴근 후 다시 출근할 때까지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휴식 시간 보장을 두고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주 단위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적어도 2주 전에 매일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요. 이마저도 협의가 아닌 통보여서
고용주에게 더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서울 목동과 청량리를 잇는 지하 경전철이 만들어집니다. 서울시가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10개의 노선 추진안을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강북을 횡단하는 경전철이 새로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강북에도 강남의 지하철 9호선과 같이 동서 지역을 횡단하는 경전철이 신설되는데요. 목동과 청량리역 사이를 급행과 일반 열차가 왕복하는 25km 노선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해 오는 2028년까지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하고 2개 노선은 연장, 지하철 2개 노선은 개량하는 내용의 2차 도시철도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전철의 경우 지난해 발표한 면목선과 난곡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에 앞서 말씀드린 강북 횡단선이 추가됐습니다. 또 현재 공사 중인 신림선은 여의도까지 연장됩니다. 지하철 개량 계획은 4호선 당구계에서 남태령 구간을 급행화하기로 했고 5호선은 공사 중인 하남선 운행을 고려해 둔촌동, 길동, 구분다리역을 직선으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조 2,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계획이 실현되면 철도 통행 시간은 평균 15%, 지하철 혼잡도는 30% 감소하고 철도 이용이 가능한 시민은 40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관심을 끌었던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노선은 이번 계획의 조건부로 포함됐습니다. 오는 2021년 강일 미사 구간과 함께 광역철도로 지정되면 추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데요. 광역철도 지정은 국토부의 권한입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제외됐지만 지역균형 발전 지수가 높은 난곡선 금천 연장 구간과 7호선 급행화 등은 후보 노선으로 선정돼 5년 후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국토부의 사업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대출 있는 분들은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기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 오름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처음으로 출시됩니다. 정지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억 4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이모 씨는 최근 들어 금리가 계속 올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월 이자 지출이 작년에 비해서 10여만 원 이상 상승해서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당장 대출을 갚기에는 금전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처럼 금리가 올라 대출이자 갚기가 부담스러운 차주들을 위해 금리 인상폭에 상한선을 두는 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기존 대출에 소정의 가산금리를 더한 대신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입니다. 부부의 연 소득 합이 7천만 원 이하면서 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차주에게 우선 제공됩니다. 매월 이자와 원금을 합한 대출 상환액을 10년간 일정 금액으로 고정할 수 있는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도 나옵니다. 일반 변동금리형 주담대 상품은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늘어나 월 상환액도 늘어나지만 이 상품은 금리가 올라 이자가 늘면 원금을 줄여 월 상환액을 유지하고 자녀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금리 상승이 일어날 때 상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차주들, 급격한 금리 변동이 부담인 차주가 이용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상품은 다음 달 18일부터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해 총 15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구속 중이던 지난해 2월 스스로 물러났던 자리를 정확히 1년 만에 되찾은 건데요. 신 회장이 일본 경영에 복귀하면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오늘 이사회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본 롯데홀딩스는 오늘 오후 3시 도쿄 신주쿠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동빈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롯데홀딩스는 예측 불가능한 세계 경제와 디지털화에 따른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 회장의 경영 수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은 지난해 2월 21일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등기이사직만 유지하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오늘 신 회장의 복귀로 롯데홀딩스는 스쿠다 다카유키 사장의 1인 체제에서 다시 신 회장 스쿠다 사장 2인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네, 그룹 내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떤 전망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대표이사 안건 결의가 통과되자 한국 롯데지주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복귀는 한국 롯데가 처한 대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핵심적이고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의 복귀로 최고 의사결정권이 회복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통합 경영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특히 호텔 롯데의 주요 주주가 일본 회사들인 만큼 롯데그룹 최대 현안인 호텔 롯데 상장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텔 롯데 상장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완성의 마지막 열쇠였던 만큼 이 작업 역시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른바 조선업 빅딜이 노조의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대우조선에 이어서 현대중공업 노조도 파업을 선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찬반 투표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개표 결과가 방금 전 나왔습니다. 전체 조합원 1,438명 중 86.81%가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이 중 59.42%가 찬성표를 던져서 결국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현대중노조는 해양 플랜트 등 중복사업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현대중공업의 경영진들은 이번 인수로 어느 한쪽의 희생은 없을 것이라면서 부랴부랴 직원들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이번 결과를 보면 대다수 직원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우조선 노조와의 공동 파업 일정은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대우조선 노조는 이달 말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오는 26일에 노조 대의원 선거 등 집행부 일정이 있어서 실제 파업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지난 월요일 국회에서 열렸던 노조 기자간담회는 물론 내일로 예정된 국회 토론회 등 일정에서 양 노조는 공동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90% 이상 파업이 찬성을 보였던 대우조선 노조와 약 60%의 찬성을 보인 오늘 현대중공업 노조 간의 수치 차이가 앞으로 공동투쟁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를 해두는 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차명 부동산인 셈인데 지금까지는 사정에 따라 위법이 아닌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이걸 계속 인정할지 말지를 놓고 오늘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어떤 주장들이 제기됐습니까?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심리를 위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차명 부동산이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인정됐던 게 문제라는 입장과 인정할 만한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명의신탁을 반대하는 측은 부동산 실명법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기존 대법원 판례가 현행법과 모순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명의신탁을 계속 인정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헌법이 재산권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믿고 부동산을 등기한 사람의 소유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왜 이런 공개 변론이 열린 겁니까? 네, 앞서 지난 2002년 대법원이 차명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부동산을 되찾아갈 수 있다고 인정한 이후 법원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사실상 보호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명의신탁 때문에 부동산 탈세와 투기 등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오늘 공개 변론도 부동산 명의신탁이 실제로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지, 또 이런 차명 부동산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법적 사회적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지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종합하는 자리였습니다. 만약 판례가 바뀔 경우 부동산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 관계나 법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명의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쟁점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상되는 후폭풍,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다시 정리해보자면 부동산 등기를 본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뒀고 이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실제 오늘 변론에서 다뤄졌던 사례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1988년에 그 A씨가 본인 소유 농지를 B씨에게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이후 A씨의 상속인인 그 C씨가 B씨의 상속인인 D씨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하자 D씨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예. 농사를 짓지 않는 A
A씨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자 차명으로 등기를 한 것이고 이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위다. 이렇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선 겁니다. 이 법조계에선 방금 말씀드린 농지 말고도요. 이 교회와 사찰 등 종교단체의 부동산이나 문중의 토지 등을 대표자 한 사람 명의로 해놓은 이런 관례가 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선 판례 때문에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네, 상반된 의견이 좀 맞서고 있는데요. 먼저 따져볼 것도 없이 당연히 원래 소유자가 부동산의 주인이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름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를 해줬을 뿐이고 소유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이제 기존 대법원 판례 보면 명의 신탁이 선량한 사회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 명의로 땅을 맡겨도 원래 소유자가 되찾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또 인정해주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애초에 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것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불법 행위이고 이 자체의 목적이 투기를 조장하고 범죄 수익을 승기는 등 여러 가지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자가 땅 주인이다. 이런 판단이 나올 경우 이번에 이제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지만 명의만 달랐던 그 부동산을 멀쩡했던 그 부동산을 잃게 되고요. 명의자 입장에서는 결국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갑자기 부동산을 갖게 되는 등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네, 판결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일단 소유권이 명확한 아파트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른 부동산에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중 재산이라는 이유로 한 사람 명의로 돼 있는 농지 등의 부동산을 놓고 이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 기존의 판례를 뒤엎고요. 부동산 실명제에 따라서 원래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경우 이 차명 부동산 등을 놓고 전국적으로 이게 누구 소유냐 이런 소송이 아주 상당히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법원은 빠르면 오늘 5월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달걀 껍데기에 찍힌 정보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이렇죠. 앞에는 알파벳과 숫자로 된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가 뒤에는 사육 환경을 뜻하는 한 자리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라는 사이트에서 이 번호를 검색하면 어느 지역 어느 농장에서 또 어떤 환경에서 생산된 달걀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한 가지 정보가 더 추가됩니다. 산란일이 맨 앞에 4자리로 표시가 되는데요. 0223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2월 23일에 닭이 낳은 달걀이라는 뜻입니다. 우유 같은 다른 식품들처럼 달걀에도 일종의 유통기한이 표시되는 겁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농가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서 6개월 동안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먹은 달걀이 언제 생산이 됐는지 혹시 오래된 달걀은 아닌가 하는 불안을 덜게 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생명보험업계 3위 교보생명이 올 하반기 상장을 앞두고 재무적 투자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현재 일부 재무적 투자자들이 신창재 회장을 두고서 중재 신청을 한 상태죠? 아직 신청 완료된 건 아니고요. 이제 하기로 계획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예. 중재 신청에 나서기로 한 이 재무적 투자자는 현재 교보생명 지분 24%를 갖고 있는 어피너티 컨소시엄입니다. 이들이 중재 신청 결정에 나서게 된 건 이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했던 게 2012년도인데요. 이 당시에 이 신 회장 측과 맺었던 이 주주 간 계약을 이 신 회장이 어겼다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주주 간 계약에는 2015년 9월까지 이 교보생명이 상장을 못하면 이 신창재 회장에게 이 지분을 되팔 수 있는 이른바 이 풋옵션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 상장이 미뤄졌고 손해를 봤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예. 이에 대응해서 신창재 회장도 이 주주 간 계약서를 원천 무효화하는 소송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보생명이 상장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상장과 풋옵션 조항과 좀 별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예. 어찌됐든 2015년 9월까지 상장이 안 된 건 사실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때문에 풋옵션을 강행하겠다, 행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중재 신청 결정까지 가게 된 건 현재 이 풋옵션 행사 가격을 두고서 이 회사 측과 신창재 회장 측과 지금 그 투자자 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2012년도에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사들였는데 지금 이 지분을 약 2조 원에 되사줄 것을 이 신 회장 측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에 이 신 회장 측이 응하지 않자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중재 신청에 나서기로 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박 기자, 결론적으로 이 재무적 투자자와의 분쟁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상장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교보생명은 그 재무적 투자자와의 법적 절차가 진행이 돼도 이 기업 공개, 이 IPO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 최악의 경우에는 중재 신청과 이 소송전 의혹까지 치닫게 되면 이 상장 심사에서는 또 결격 사유에 달할 수 있다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장 불발은 어찌됐든 이 교보생명도 그렇고 이 재무적 투자자도 모두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양측 모두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얼굴에 난 점이나 기미, 주근깨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이른바 점 빼는 기계가 온라인상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로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 많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잡티지우개라고 검색하니 판매 사이트와 관련 광고가 넘쳐납니다. 피부과에 가서 점을 빼는 것보다 비용이 싸다, 효과도 만족스럽다는 사용 후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확인된 제품인지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점이나 피부 잡티를 제거하는 기계는 의료기기로 수입 또는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식 허가를 받은 경우는 현재까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무허가 제품이라는 얘기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합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현재 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 빼는 기계 가운데 15종이 이 같은 무허가 제품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유통 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 9곳과 판매업체 19곳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온라인 사이트 300여 곳은 차단하거나 광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차기 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주요 경제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투표를 통해 선출이 되는 데다 부총리급 의전을 받고 또 대통령 해외 순방까지 동행을 하는 등 상당한 예우를 받을 수가 있어서 항상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오늘 3번째 후보자 공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현장 다녀온 정광윤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오늘 토론회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선거전이 워낙 뜨겁게 달아오르다 보니 오늘 토론회도 진흙탕이 될 거라는 우려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최 측에서는 아예 후보 간 토론 시간을 전체 2시간 반 중에 단 10분으로 제약을 시켜서 공격 여지를 없애는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후보들은 상대에 대한 공격보다는 방청석을 차지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력과 공약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후보들 간에 대화가 오가는 모습은 사실상 별로 없었기 때문에 토론회라고 부르기도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들도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공약들 나왔습니까? 네, 2년 연속 2자릿수 상승세를 보인 최저임금과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가장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어제 경사노위에서 간신히 타결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강조됐는데요. 농협과 같은 중소기업 전용 금융기관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많았습니다. 시중 대형은행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기 때문에 비 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말이 나오는 걸 염두에 둔 건데요. 네.
후보들은 중소기업 전용 인터넷 은행 등을 설립해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분위기가 점점 더 달아오를 것 같아요. 네, 후보 등록 첫날부터 금품 제공 논란이 벌어지는 등 이미 검찰 고발이 들어간 것이 3건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성택 현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역대 회장 선거마다 부정선거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선 금권 선거를 지향해야 한다며 이를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또 일부 후보는 회장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며 부회장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 중기중앙회의 수직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오는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기총회가 열리면 각 협동조합 대표 등 유권자 550여 명이 온라인 현장 투표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회장으로 선출이 되고 과반 득표가 안 될 경우 1, 2위 후보자가 결선 투표를 벌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특정 조건 없이 매달 50만 원의 수당을 20대 청년들에게 지급하려 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실험 제안이 서울연구원에서 온 것은 맞지만 추진 여부 등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조건 없는 청년 수당 정책이 추진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무더기로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퇴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대상선 경영진 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주총에 새 CEO를 추천해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훈입니다. 이제 추위는 한풀 꺾였지만 미세먼지가 걱정거리입니다. 대기순환이 정체하면서 내일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로 오늘에 이어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실내에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나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평년보다 2도가량 높은 8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전국적으로는 연무와 방무가 끼어 있습니다. 한편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는 쌀쌀하다가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 8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 9도, 강릉 1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크게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 9도, 부산과 광주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 소식이 있고요. 토요일에는 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